여보, 집이 왜 이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김민수가 멈칫했다. 평소 같았으면 현관에서부터 풍겨오던 저녁 냄새도 거실에서 들려오던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다. 아내 연희가 뒤따라 들어오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짐이 너무 많아서 빨리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거실로 들어선 부부는 눈앞의 광경에 말문이 막혔다. 평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던 거실 한쪽에 커다란 박스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이정화가 늘 앉아있던 소파 옆 작은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다. 이정화가 아끼던 화분들도 항상 그 자리에 있던 독서용 돋보기와 성경책도 보이지 않았다. 뭐야, 이 박스들은? 연희가 가장 큰 박스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이정화의 옷가지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평소 그가 즐겨 입던 베이지색 가디건, 교회에 갈 때 입던 단정한 원피스,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아껴 입던 블라우스들까지 모두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다. 어머니 옷들이네. 설마?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다른 박스를 열어보니 이정화의 개인용품들이 들어있었다. 오래된 사진첩, 간호사 시절의 기념품들, 그리고 남편의 유품까지. 마치 이사를 준비하듯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연희가 부엌으로 달려갔다가 더욱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여보, 어머니 방도 비어 있어. 민수가 서둘러 이정화의 방으로 갔다. 정말로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손편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민수야, 연희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너희들만의 시간을 가져라. 엄마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라. 민수의 손이 떨렸다. 연희가 뒤에서 편지를 읽으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야? 우리가 3박 4일 여행 간 사이에? 어머니 연락처로 전화해봐. 민수가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이정화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전화기도 꺼져 있어. 어디로 가신 거지? 연희는 거실로 나와 박스들을 다시 살펴보며 불안해했다. 이상해.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나가실 분이 아닌데. 혹시 우리 때문에 삐지신 건 아니겠지? 민수도 마음이 복잡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일단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연락해보자.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실지도 몰라. 하지만 이정화와 가까운 지인들에게 연락해봐도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교회 집사님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권사님도 모두 놀라며 걱정을 표했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부부는 더욱 초조해졌다. 연희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어디 가신 걸까? 72살이신데 혼자서. 민수도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항상 아침마다 물을 주던 베란다의 화분들만이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제서야 민수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화분들을 그대로 두고 간 것은 이 집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다는 것을. 3일 전 이정화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손에 든 것은 40년 전 간호사 시절의 사진이었다. 하얀 간호복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는 정말 꿈이 많았는데. 이정화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으며 그 시절을 떠올렸다. 1975년 25살의 이정화는 시내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힘들면서도 보람찼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다.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살 것 같아요. 환자들이 건네는 고마움의 인사를 들을 때마다 이정화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특히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나는 환자들을 돌볼 때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정아는 정형외과 의사 이성민을 만났다. 성실하고 환자를 향한 마음이 따뜻한 성민에게 이정아는 마음을 열었고 1977년 봄 두 사람은 결혼했다. 정아야, 계속 일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성민은 결혼 후에도 이정아가 간호사 일을 계속하는 것을 지지했다. 하지만 1979년 민수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만 해도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았다. 아이가 자주 아프네요. 어머님이 좀 돌봐주셨으면 하는데. 시어머니의 은근한 압박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이정아는 결국 간호사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병원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날 이정아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 정아 씨, 정말 아쉬워요. 이렇게 실력 좋은 간호사가 그만두다니. 수간호사의 말에 이정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올게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민수를 키우며 살림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했다. 성민은 의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고 이정아는 오롯이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 1995년 성민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정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고등학생이던 민수와 단둘이 남겨진 상황에서 이정아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엄마 아빠가 남겨놓은 돈으로는 얼마 못 버텨.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민수의 말에 이정아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엄마가 뒷바라지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정아는 성민이 남긴 보험금과 예금으로 민수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다. 자신을 위해 써본 적이 없는 돈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후 연희와 결혼할 때도 이정아는 자신의 몫을 줄여가며 모든 것을 지원했다. 결혼 자금부터 신혼집 보증금까지 이정아의 통장은 점점 줄어들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정되면 꼭 갚아드릴게요. 연희의 인사에 이정아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갚을 게 뭐 있어. 가족인데. 그렇게 이정아는 평생을 남을 돌보는 일에 바쳤다. 젊은 시절에는 환자들을, 결혼 후에는 가족을, 남편이 떠난 후에는 아들을. 항상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정아는 문득 생각했다. 그동안 정작 자신을 돌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간호사 시절 아픈 환자들에게 받았던 고마움의 인사, 그것이 이정아가 받아본 마지막 진심 어린 감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정아는 손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민수와 연희에게 남길 마지막 인사말이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볼 시간인가 봐.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게 물들어 있었다. 72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정아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려고 했다. 어머니, 빨래는 저희 옷하고 섞지 말아주세요. 연희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이정아는 세탁기 앞에서 손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 민수의 셔츠와 연희의 블라우스를 함께 넣으려던 참이었다. 아, 그래? 왜 그러지? 저희 옷이 좀 비싼 편이라서요. 혹시 상할까봐 걱정되거든요. 연희는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했지만 이정아의 가슴은 움찔했다. 3년 전 연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어머니 같이 빨래하면 편하죠라며 웃었던 기억이 났다. 이정아는 조용히 자신의 옷까지만 세탁기에 넣었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연희는 자신과 민수의 옷을 따로 세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세심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다.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7시에 부탁드려요. 민수가 회사에서 피곤해하는데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연희가 거실에서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마치 이정화가 식당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래, 알았어. 이정화는 냉장고를 열며 저녁 메뉴를 생각했다. 예전에는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던 연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부엌일은 모두 이정화의 몫이 되어버렸다. 저녁 식사 시간,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오늘은 뭘 해주셨어요? 갈치조림하고 시금치나물 했어. 어머니, 갈치는 너무 짜지 않나요? 민수가 요즘 혈압이 좀 높다고 하던데. 연희가 갈치 한 점을 집어 맛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아, 그런가? 다음에는 덜 짜게 할게. 이정화는 자신도 똑같은 갈치조림을 먹고 있었지만 짜다고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어머니, 요즘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희가 밤에 늦게 들어올 때도 계속 켜져 있고. 아, 미안해. 귀가 좀 어두워져서 소리를 크게 해놨나 봐. 그럼 이어폰 사드릴까요? 요즘 무선 이어폰이 좋더라고요. 연희의 제안에 이정화는 잠깐 망설였다. 이어폰을 쓰고 텔레비전을 보라는 뜻이었다. 마치 자신이 방해가 된다는 듯한 말투였다. 아니야, 괜찮아. 소리 줄여서 볼게. 식사가 끝나고 민수와 연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다. 이정화는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 좋아.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글쎄. 어머니도 같이 가시려나? 연희의 목소리에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희 둘이 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 이정화가 부엌에서 대답했지만 사실 가슴 한구석이 서먹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언제부턴가 자신은 빠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화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민수와 연희가 식탁에 앉아 연희가 또 한마디 했다. 어머니, 김치찌개 국물이 좀 텁텁한 것 같아요. 요즘 김치가 너무 오래된 건 아닌가요? 이정화는 어제 담근 신김치로 끓인 찌개였는데 텁텁하다는 말에 당황했다. 그런가? 김치를 새로 담글까? 아니면 김치는 저희가 사다 드릴게요. 요즘 맛있는 김치 파는데 알거든요. 연희의 말에 이정화는 뭔가 가슴이 답답해졌다. 40년 넘게 담가온 김치 맛을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시어머니에게 배워서 민수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맛인데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가 맛없다는 게 아니라 요즘은 좋은 김치를 사는 게 더 편하잖아요. 연희가 서둘러 변명했지만 이미 이정화의 마음에는 상처가 났다.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식사하던 이정화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한 후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자유롭고 편안했는데 요즘에는 왠지 쓸쓸했다. 오후에 이웃집 박 권사가 놀러왔다. 정화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별일 없어. 며느리랑은 잘 지내고. 박 권사의 질문에 이정화는 잠깐 망설였다. 글쎄, 요즘 며느리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 그래? 뭐 때문에? 별거 아니야. 그냥 작은 일들로. 이정화는 차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남의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우리 나이에는 참는 게 상책이지. 젊은 사람들 방식이 우리랑 다르니까. 박 권사의 위로에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정말 참기만 하면 되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
저녁이 되어 민수와 연희가 돌아왔을 때 이정화는 또 다른 말을 들었다. 어머니, 내일 저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요. 혹시 그날은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희의 부탁에 이정화는 어리둥절했다. 조용히 한다는 게 뭘 조용히 하지? 그냥 거실 쪽으로는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게 있거든요. 이정화는 순간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지 아니면 세입자인지 헷갈렸다. 분명 이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산 자신의 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자신이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래, 알았어. 그날은 방에 있을게. 이정화의 대답에 연희는 환하게 웃었다. 감사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정화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 집에서 이렇게 작아졌을까?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손님이 오면 방에 숨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허리야. 이정화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졌는데 오늘 아침에는 걷기도 힘들 정도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이정화의 신음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기가 힘드네. 병원에 가보세요. 진통제라도 처방 받으시고. 민수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말했다. 회사에 지각하면 안 되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그래, 알았어. 너는 회사 가. 이정화는 아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다. 혼자서 겨우 옷을 갈아입고 집 근처 병원에 갔다.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를 받은 결과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어르신, 이 정도면 수술을 권합니다. 계속 방치하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이정화는 당황했다. 수술이라니 혼자서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다. 가족분과 상의해 보시고 다시 오세요.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는데. 수술요? 심각한 거예요. 허리 디스크가 많이 나빠졌다고 해. 전화 너머로 민수와 연희가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일단 저희가 퇴근하고 나서 상의해요. 하지만 그날 밤 민수와 연희는 회사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왔다. 이정화는 허리 통증을 참으며 그들을 기다렸지만 정작 만났을 때는 피곤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수술 얘기는 내일 다시 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결국 이정화는 혼자서 결정해야 했다.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정했다. 보호자는 누가 오실 건가요? 간호사의 질문에 이정화는 잠깐 망설였다. 아들이 올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수술 당일 이정화는 새벽 6시에 병원에 입원했다. 민수에게 미리 연락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간호사가 수술 전 준비를 하며 물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하지만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술대에 누우며 이정화는 문득 40년 전 간호사였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자신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환자들을 배웅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 환자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젊은 간호사의 위로에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서먹했다. 평생 남을 돌보기만 했는데 정작 자신이 돌봄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이정화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른 환자들 침대 옆에는 가족들이 앉아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신의 침대만 텅 비어 있었다. 환자분, 기분 어떠세요? 간호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했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보호자분이요?
아직 연락이 안 되네요. 전화번호 다시 확인해 드릴까요? 이정아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에게 연락이 안 될 리 없었다. 아마 바빠서 못 온 것일 거였다. 저녁 무렵에야 민수가 연희와 함께 병원에 나타났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그래서 언제 퇴원하세요? 민수의 질문에 이정아는 씁쓸했다. 수술받은 어머니의 안부보다는 언제 퇴원하는지가 더 궁금한 것 같았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으라고 하네. 일주일이요? 좀 길지 않나. 연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들어가 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하지만 다음날 민수와 연희는 오지 않았다. 전화해보니 연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올 수 없다고 했다. 어머니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텐데 옮기면 안 되잖아요. 연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정아는 마음이 허전했다. 병실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정아는 더욱 외로워졌다. 옆 침대 환자에게는 매일 가족들이 찾아와서 정성스럽게 간병을 했다. 딸이 와서 몸을 닦아주고 아들이 와서 식사를 도와주고 며느리가 와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었다. 할머니는 가족분이 안 오시네요. 옆 침대 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이 바빠서요. 이정아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다. 간호사들도 이정아의 상황을 눈치챘는지 더 자주 들러서 안부를 물어봤다. 할머니 불편한 건 없으세요? 고마워. 괜찮아. 하지만 밤이 되면 이정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평생 남을 돌보는 일만 해왔는데 정작 자신이 돌봄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곁에 있지 않았다. 간호사 시절 환자들이 외로워할 때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줬던 기억이 났다. 그때는 그런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겠었다. 퇴원하는 날 민수가 마중을 나왔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많이 나아졌어.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는 무거운 것 들지 마세요.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민수의 당부에 이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다. 집안일을 하지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정말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인지 헷갈렸다. 집에 돌아와 보니 일주일 동안 쌓인 빨래와 설거지가 산더미였다. 연희가 미안한 듯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했네요. 괜찮아. 내가 할게. 이정아는 아직 허리가 아팠지만 조금씩 집안일을 시작했다. 병원에서의 일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환자로 대우받았지만 집에서는 다시 가사 담당자로 돌아가야 했다. 그날 밤 이정아는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평생 남을 돌보기만 하고 정작 자신이 돌봄이 필요할 때는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삶이 맞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이정아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허리 수술 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오후에 잠깐 낮잠을 자고 나니 더욱 피곤했다. 하지만 밤 10시쯤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수와 연희의 목소리에 잠이 깼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정아의 이름이 들려왔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계시니까 집이 너무 답답하지 않아? 연희의 목소리였다. 이정아는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니야, 그냥. 우리만의 시간이 없잖아. 친구들 초대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좀 늦게 들어와도 어머니 눈치 살펴야 하고. 엄마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신 적 없잖아. 그게 아니라 말이야. 어른이 집에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되는 거 있잖아. 이정화의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아들 부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렇다고 엄마더러 나가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엄마인데. 나도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좀 답답하다는 거지. 잠깐 조용해진 후 연희가 다시 말했다. 여보, 그런데 말이야. 어머니 집 이름이 누구 걸로 되어 있지? 응? 갑자기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혹시 우리 명의로 바꿀 생각은 없어? 이정화는 숨을 죽이며 들었다. 갑자기 집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상했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 아빠랑 같이 사셨으니까. 그럼 나중에 상속받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오겠네. 미리 명예 이전하는 게 좋을 텐데.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 아니야,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리고 연희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은 우리 집 담보대출 생각해봤거든. 담보대출? 응. 여보도 알잖아.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이 집으로 대출 받으면 몇 억은 될 텐데 그 돈으로 투자하면. 이정화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연희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집인데 어떡해.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되잖아.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물려받을 집이니까. 그래도 엄마 허락 없이는. 허락받으면 되지 뭐. 어머니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좋아하실 거야. 이정화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물을 참았다. 지난 30년간 남편과 함께 그리고 혼자서 지켜온 집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도 이 집만은 지켜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데 이제 와서 담보대출이라니. 그리고 말이야, 솔직히 어머니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하실 텐데 우리가 대출받은 돈으로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연희의 말은 계속됐지만 이정화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자신의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자신에게 용돈을 준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여보, 나도 어머니가 편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어. 뭐가 힘들어? 매일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밥도 어머니 입맛에 맞춰야 하고 집안 온도도 어머니 기준이고. 우리는 언제 어른이 되는 거야? 이정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아들 부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그리고 어머니 친구분들이 자주 오시는 것도 좀. 우리 집인데 마치 어머니 집 같잖아. 연희야, 너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니야, 나도 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정화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30년을 살아온 집에서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이정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민수와 연희를 마주보기가 어려웠다. 어젯밤 들었던 이야기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어머니, 오늘은 김치찌개네요. 연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이정화에게는 가식으로 보였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잠을 좀 못 잤나 봐. 이정화는 어젯밤 일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수와 연희가 출근한 후 이정화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거실의 가구들, 안방의 옷장, 부엌의 그릇들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남편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아들 부부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다. 점심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노인이 찾아왔다. 정화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요, 김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어? 김 노인은 75세의 혼자 사는 할아버지였다. 5년 전 부인을 여의고 혼자 살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이었다. 김백은 혼자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이정화의 질문에 김노인이 웃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 그런데 말이야, 자식이 전부는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식들한테 의존하면서 살면 결국 서로 힘들어져. 나는 내 방식대로, 자식들은 자식들 방식대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김노인의 말이 이정화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정화야,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랑 분위기가 어때? 글쎄요. 별일 없어요. 정화야, 내가 늙어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 나이에는 자존심도 필요해. 너무 눈치 보면서 살지 마. 그날 저녁 민수와 연희가 또다시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부동산에 문의해봤는데 우리 집 시세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대. 얼마나? 한 15억 정도. 대출은 10억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10억. 그렇게 큰 돈을. 그 돈으로 투자하면 금방 원금 뽑을 수 있어. 요즘 부동산 투자가 답이라고 하잖아. 이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의 집을 마치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아들 부부의 대화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이정화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히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이정화는 민수와 연희가 출근한 후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집 등기부등본과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 집의 주인은 분명히 자신이었다. 30년을 살아온 집인데 이제는 내가 결정할 거야. 이정화는 마음을 굳히고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거기 혹시 집 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매매 말씀이시죠? 일단 한번 뵙고 상담해 드릴게요. 언제 시간 되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해요. 이정화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며칠 사이 많이 야위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단호해 보였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는 40대 여성이었다. 어르신, 집을 파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들 부부랑 함께 살고 있는데 이제는 따로 살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자녀분들은 아시나요? 이정화는 잠깐 망설였다.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일단 시세부터 알아보실까요? 집 시세를 알아본 결과 연희의 말이 맞았다. 30년 전 5천만 원에 산 집이 지금은 15억이 넘는 값이 나갔다. 어르신, 이 정도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셔도 충분히 여유 있게 사실 수 있으세요. 바닷가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쪽은 어때요? 바닷가요? 강릉이나 울진 쪽 말씀이신가요? 울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정화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울진에 여행을 갔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남편이 나중에 은퇴하면 이런 곳에 살고 싶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울진은 집값이 서울보다 훨씬 저렴해요. 바다 근처에 깨끗한 단독주택도 많고요. 공인중개사는 컴퓨터로 울진의 매물들을 보여줬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들이 몇 채 나왔다. 이런 집이면 어떠세요? 방 2개의 거실 부엌 딸린 집이에요. 가격도 2억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정화는 사진 속 집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다. 작지만 깔끔해 보이는 집이었고 무엇보다 바다가 바로 앞에 보였다. 그럼 이 집부터 매매 절차를 시작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이정화는 서둘러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0년간 모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민수의 어렸을 때 사진, 남편과의 결혼사진, 간호사 시절의 기념품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 같은 아파트 박 권사가 찾아왔다. 정화야, 웬 박스들이 이렇게 많아?
이사하는 거야? 권사님, 사실 집을 팔기로 했어요. 뭐? 갑자기 왜? 이정화는 박 권사에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며느리의 말들, 병원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어젯밤 들었던 담보대출 이야기까지. 어머 정화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집을 파는 게 답일까? 권사님,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살고 싶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나요? 제 집에서 제가 눈치를 봐야 하나요? 박 권사는 이정화의 단호한 말투에 놀랐다. 평소에 온순하기만 했던 이정화에게서 이런 강한 의지를 본 적이 없었다. 정화야, 그럼 어디로 갈 생각이야? 울진으로 가려고 해요. 바닷가 조용한 곳에. 울진? 그렇게 멀리? 거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박 권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가 말했다. 정화야, 정말 잘 생각한 거지?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 잘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이정화는 지방에 살고 있는 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야, 엄마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웬 전화예요? 은주야, 엄마가 집을 팔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은주가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다. 어머니? 집을 파신다고요? 왜요? 이정화는 딸에게도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은주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오빠네가 그랬다고요? 은주야, 오빠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 그냥 세대 차이인 것 같아. 어머니 속상하셨을 텐데. 그런데 정말 집을 파실 생각이세요? 응, 이미 부동산에 맡겼어. 울진으로 가려고 해. 울진이요? 그렇게 멀리? 바다가 보고 싶어. 아빠랑 옛날에 갔던 그곳으로. 은주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모시고 살까요? 저희 집은 작지만. 고마워 은주야. 하지만 엄마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 누구한테도 부담 주지 않고. 어머니. 은주야, 엄마 결정을 존중해줘.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30년 동안 보아온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집을 보러 오겠다는 구매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이정화는 서둘러 집을 정리하고 구매자를 맞이했다. 젊은 부부였는데 집을 보더니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어르신, 이 집 정말 좋네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살았거든요. 어르신은 어디로 이사하세요? 시골로 가려고 해요. 조용한 곳으로. 계약이 성사되었다. 한 달 후에 집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정화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다. 집으로 돌아와 이정화는 울진의 집 사진을 다시 보았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이었다.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이구나. 이정화는 짐을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72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다. 집을 판 지 3일째 되는 날 저녁, 민수와 연희가 3박 4일 부산 여행에서 돌아왔다. 이정화는 그들이 떠난 사이 집을 모두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마쳤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연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대답이 없었다. 거실로 들어선 민수와 연희는 눈앞의 광경에 말문이 막혔다. 여보, 이게 뭐야?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박스들, 텅 빈 책장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이정아가 아끼던 화분들도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의 물건들도 모두 없었다. 어머니, 어머니. 민수가 급하게 이정화의 방으로 달려갔다. 방문을 열어보니 이정화는 침대에 앉아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집이 이렇게 됐어요? 이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수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연희도 뒤따라 들어와 방 안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옷장은 텅 비어있고 화장대 위의 물건들도 모두 박스에 들어있었다. 어머니, 설마. 응, 맞아. 나 이 집 떠날 거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울진으로 가려고 해. 바닷가에 작은 집 하나 구했어. 울진이요? 그렇게 멀리를 왜요? 연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정화는 침대 옆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둘 다 앉아.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얘기해 줄게. 민수와 연희가 어색하게 앉아 이정화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너희가 부산에 가기 전날 밤 거실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 순간 연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머니, 그게 이 집이 답답하다고 담보대출 받으려고 한다고 내가 너희한테 부담이 된다고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그건 그냥이 아니야, 민수야. 이정화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3년 동안 참았어. 연희가 내 빨래를 따로 하고 내가 만든 음식을 맛없다고 하고 내 친구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다 참았어. 연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정화는 계속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혼자였어. 수술 받는 날에도 회복할 때도.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 와서 돌봐주는데 나만 혼자였어. 민수의 얼굴이 어둠침침해졌다. 엄마, 그때는 정말 바빠서. 알아, 바쁜 건 알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평생 누굴 위해 살았는지 아니? 이정화는 옛날 사진 하나를 꺼내 들었다. 간호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다. 25살 때부터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을 돌봤어. 결혼하고 너를 낳고는 간호사 일을 그만뒀지. 너를 위해서.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돌아가시고는 너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아껴가며 살았는지. 아니, 내 옷 한 벌 사지 않고 미용실도 안 가고. 엄마, 너 결혼할 때도 내 적금 다 털어서 결혼 자금 줬고 신혼집 보증금도 내가 댔잖아. 이정화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부담이라고? 내 집을 담보로 잡아서 투자하겠다고? 연희가 급하게 해명했다. 어머니, 그건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정화가 연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집으로 대출받아서 나한테 용돈 주겠다는 게 나를 위해서야. 그게 아니라. 연희야, 솔직히 말해봐. 나 때문에 답답하지 않았어? 친구들 초대하는 것도 늦게 들어오는 것도 내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았어? 연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민수야, 너는 정말 몰랐니? 연희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민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신경 쓸 걸 그랬어요.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이건 기본적인 예의 문제야. 이정화는 일어서서 창가로 갔다. 나도 사람이야. 72년을 살았지만 아직 내 마음이 있어.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 그럼 저희가 나갈게요. 이 집은 엄마 집이니까. 너희가 나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정화가 돌아서며 말했다.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결정했고 실행에 옮겼어.
실행에 옮겼다는 게. 이 집 팔았어. 민수와 연희가 동시에 일어섰다. 뭐라고요? 3일 전에 계약했어. 한 달 후에 집 넘겨줘야 해. 연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그럴 권리가 있으세요?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이정화의 반문에 연희는 말문이 막혔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동안 너희가 한 대로 알아서 하거라.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야, 이제는 늦었어. 그리고 이것도 들어줘. 이정화는 민수를 일으키며 말했다. 지난 3년 동안 연희가 나한테 한 말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알았어. 빨래를 따로 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음식이 맛없다는 것,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는 것, 친구들이 와도 방해된다는 것. 연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정화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혼자 있었던 것, 수술 당일에도 아무도 없었던 것.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민수야, 미안하다는 말로는 이미 늦었어. 그때 연희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그런데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민수가 연희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연희야, 지금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이정화는 연희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연희야, 지금까지도 내가 판돈을 노리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충분히 알겠어. 너희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이정화는 침대에서 가방을 들어 올렸다. 내일 아침에 떠날 거야. 짐은 이미 울진으로 보냈고. 엄마, 제발. 민수가 매달렸지만 이정화는 단호했다. 민수야,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야. 그냥 이정화로 살고 싶어. 엄마. 너희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봐.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봐. 이정화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리고 연희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연희가 고개를 들었다. 결혼할 때 너희한테 해준 말 기억나? 가족이라고 했지. 하지만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야. 일방적으로 참기만 하는 건 가족이 아니야. 그날 밤 이정화는 마지막 밤을 보내며 30년간의 기억들을 되돌아보았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화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작별을 고할 시간이었다. 민수와 연희는 어젯밤 이후 말없이 각자의 방에서 지냈다. 이정화가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오자 민수가 나타났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택시 불렀어. 그럼 연락은 하실 거죠? 이정화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차차 하자꾸나. 서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정화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수야,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이제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아. 현관문 밖에서 택시 경적 소리가 들렸다. 택시 왔네. 이정화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거실의 소파, 식탁, 부엌의 냉장고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다. 그럼 잘 있어라. 엄마. 민수가 따라 나왔지만 이정화는 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탔다. 택시가 출발하자 백미러로 아파트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였다. 어디로 가세요?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KTX를 타고 울진으로 향하는 길 이정화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줄어들고 산과 들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딸 은주에게서였다. 엄마 잘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이정화는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은주야. 잘 가고 있어. 울진역에 도착하니 부동산 사장이 마중 나와 있었다. 어르신 여기에요. 차를 타고 새 집으로 향하는 길, 바다 냄새가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다. 어르신 저기가 댁이에요. 차장 밖으로 작은 단독주택이 보였다. 사진으로만 보던 집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집 앞에서 내리니 바로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파도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어르신 집 상태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도 침실도 부엌도 모두 아담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어르신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마을에 마트도 있고 병원도 가까워요. 부동산 사장이 떠난 후 이정화는 혼자서 집안을 둘러보았다. 서울 집에 비하면 훨씬 작았지만 오히려 아늑하고 편안했다. 베란다로 나가니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저 멀리 수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있었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 왔네. 이정화는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40년 전 이곳에 와서 나중에 은퇴하면 이런 곳에 살고 싶다고 했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저녁이 되자 이정화는 간단히 밥을 차려 먹었다. 30년 만에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성향이 너무 아름다웠다. 다음 날부터 이정화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해변을 따라 산책을 했다. 마을 사람들도 친절했다. 옆집 할머니가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나눠주고 동네 할아버지들은 이정화를 산책 모임에 초대했다. 아주머니 서울서 오셨다면서요. 네, 이제 이곳이 제 고향이에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혼자가 편해요. 일주일 후 이정화는 마을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간호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보건소에서 먼저 제안한 일이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경력이 있으시니까 큰 도움이 되겠어요. 40년 만에 다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 마을 어르신들의 혈압을 재주고 건강 상담을 해주는 일이 보람 있었다.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혈압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 병원에서 들었던 그 고마움의 인사를 다시 듣게 되었다. 이정화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한 달이 지나자 이정화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보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날 저녁 딸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은주야 정말 좋아. 여기 공기도 좋고 바다도 보이고. 다행이에요. 그런데 엄마 오빠가 연락했어요. 민수가? 네,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이정화는 잠깐 생각했다. 은주야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아직은. 네, 알겠어요. 엄마 마음 편하게 하세요. 고마워 은주야. 엄마 그런데 정말 잘했어요. 진작 그러셨어야죠. 딸의 지지를 받으니 이정화의 마음이 더욱 든든해졌다. 전화를 끊고 이정화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녁 무렵의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파도가 리듬을 타며 해변에 부딪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이정화로 살겠다. 이정화는 혼자 중얼거렸다.
72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평생 남을 돌보기만 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닷바람이 가슴속 깊이 들어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시작한다. 그렇게 이정화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72세에 찾은 진짜 자유였다.